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어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첫 기일을 열었고요.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이 합의 기일 속행 공지를 냈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통상 합의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오후에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조기 대선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오늘 두 번째 TV 토론을 하는데요. 각자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공개되지 않는 순위를 두고 서로 1등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일정부터 좀 알아보죠. 오늘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4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두 번째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늘부터 호남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 대상 투표가 개시되는 만큼 후보들 모두 표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회 경선을 앞둔 강원과 제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을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제주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박 2일로 호남 일정 중인 김경수 후보는 오전 광주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서 같이 싸운 정치 세력, 정당, 시민사회가 국정 운영을 함께해야 한다며 빛의 연대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탓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90%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절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1차 컷오프가 있었는데 순위 공개가 안 됐는데 후보들마다 서로 본인이 1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대선 후보 2차 경선 지지자 4명이 발표됐는데 2차 경선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 1등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진출로 찬탄과 반탄 2대2 구도가 된 것을 두고도 각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김 후보가 1등이고 2등 한동훈 후보와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YTN과의 통화에서 다들 4등이라고 예상하던데 아닐 수도 있다면서 구도상 안 후보가 2명이 1대1로 맞붙는 3차 경선에 진출하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 신지호 특보단장은 어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노 극우, 굿바이 윤이라며 민심이 탄핵 찬성 후보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양아치라고 비난하며 그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40일 남짓한 대선 기간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1차에서 컷오프된 후보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캠프들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역시 변수인데 당내에선 출마 여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각 당의 주요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모두 재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면서 증거를 없애고 있다면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를 겨냥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전반을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상황 들어봤고요. 한미 간의 2+2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막이 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위급 방문 인사이기도 한 최 부총리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제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 실무진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나섭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미 재무부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인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setting the deal, and it'll be a fair deal for everybody, and it'll be, I think it's a process that's going to go pretty quickly. We've spoken to many, many countries, and we're getting their views on things.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논의하며 관세 인하와 유예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과 함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신중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의제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2+2 관세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에너지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중하게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관세의 25% 부과로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국기 발언 들어보시죠. 무역 불균형 문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이고 조선산업협력이나 에너지 협력 같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본처럼 이번에 방위비 협상도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일본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였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0.7%포인트나 낮추며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치를 한 번에 1.0%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1월 2.0%에서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내린 겁니다. 비상계엄 영향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반영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0.7%포인트 내리며 1.4%를 예측했습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전망입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1월보다 0.9%포인트 대폭 하락한 1.8%를 예측했습니다. 중국도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긴축적 금융 환경 등으로 성장률이 1.7%포인트나 하락하며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과 주가와 시장 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향하고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피의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불거진 뒤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사 5개월 만에 살던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 불을 질렀는데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방화 피의자 60대 A씨를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은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욕설을 하니까 좀 무서웠죠. 공포스러웠고. 마주칠 때마다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A씨는 특히 바로 윗집에 살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9월 추석된 몸싸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불타고 부닥치는 그런 소리, 그게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저도 넘어졌고. 서로 고소를 취하면서 폭행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후에도 A씨가 시끄럽다며 망치로 천장을 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반복된 걸로 보입니다. 다 들고 자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게 진동이 저까지 느꼈어요. 복수라고 할까요? 아마 이제 시끄럽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결국 5개월 만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온 A씨는 윗집에 불을 질렀고 거주하던 60대 후반 여성은 불길을 피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아파트 주민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인 A씨의 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약물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까지 범행 동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며 약물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 일면식 없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려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을 보러 온 60대 여성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끝내 숨졌습니다. 또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안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예고를 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인근에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도 진행이 돼 한때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파주시 임진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진 않은 겁니까? 네, 납북자 가족들이 모인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는 오늘 오전 11시 전후 납북자들의 무사기한 위령제를 올린 뒤 전단 10,000장 정도를 풍선 10개 담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었는데요. 11시가 넘을 때까지 바람이 북쪽을 향해 불지 않아서 대북전단 살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오후부터 남풍이 불 것으로 예측돼 저녁에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띄우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북으로 보내려는 전단에는 19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학생 등 7명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측은 북한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재 우려로 풍선에 기폭장치 등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대 단체들의 집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 지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 명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트랙터 10여 대를 몰고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은 이미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전단 살포로 대북 관계가 악화하면 북한에서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등 추가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한때 충돌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찰과 지자체 대비는 좀 있었습니까?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의 충돌을 우려해 기동대 4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현재도 버스 등 경찰 차량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으로 납북자 가족단체와 주민들을 분리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90여 명을 투입한 경기도 역시 납북자 가족의 집회는 보장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납북자 가족 측이 아직 철수 계획을 밝히지 않은 만큼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측은 계속 현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YTN 유태인입니다.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2만 35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2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증가합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9,370건으로 14.3% 늘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증가하고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면서 출생과 혼인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4강행 티켓의 주인공이 결정됐죠. 영상부터 보시죠.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인 1차 컷오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3강 구도 속 남은 한 자리. 남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탄핵 찬반에 둘러싼 경선 구도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적탄핵. 홍보님께서 공소란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되죠? 네, 4명이 남았고 이제 2명이 결선에 올라갑니다. 물론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있다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저희 시사정각 나오는 패널분들의 99%가 나경원이다 이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했고 최근까지 대통령의 어떤 그 영향력이 당내에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민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민들의 100%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심의 한 70%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 역선택까지를 고려해 보면 그랬을 때 절묘하게 말하자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어떤 이번 투표의 그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쨌든 강한 후보, 트럼프와 빗댈 만한 강한 후보, 혹은 뭐 옹골차게 살아온 후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와 같은 어떤 뚝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지향적으로 유능한 후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IT 테크놀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최근에 뭐 가상화폐 관련된 토론회 봤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서 소위 이 나경원 후보가 강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유능하지도 못한 그런 어떤 잼이 돼 있는 그런 그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마지막에 조금 더 과한 어떤 설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와 같은 입장들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가져가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적 차별성을 나경원 후보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후보, 뭐 김홍, 안한 이렇게 축약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뭐 성적순은 아닙니다. 김홍, 안한 2대2 구도가 됐는데 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도 적잖이 좀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우선 뭐 제가 어떤 국민의힘 예. 그 대통령 후보 선출 이제 선관위원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4강에 오르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예. 그리고 뭐 나경원 또 후보님을 비롯한 또 네 분의 후보께서는 사실 최선을 다하셨다 뭐 예. 이러한 또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현장 분위기로는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어가는 것을 기자분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황우혁 그 위원장이 4명 이제 순서를 그 4명을 발표를 하실 때 가나다 순이니까 예. 김문수 이제 안철수 이렇게 예. 되니까 현장에서는 한숨 소리가 많이 예. 나왔습니다. 좀 다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예상을 좀 분위기였겠죠. 빗나간다 보니까 예. 아마 기자분들이 좀 기사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이렇게 좀 방송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결과가 정말 현명한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에 나아갈 방향을 균형점을 저는 잘 잡아주셨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찬탄 2분, 또 반탄 2분,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아마 그러한 분위기가 또 이 나경원 후보의 탈락으로 좀 이어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데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뭐 2대2 뭐 이런 이제 토론을 하고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흥행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좀 된 그 짜임새가 조금 더 국민의힘의 경선에 관심을 좀 받기에는 더 좋은 구도 예. 좀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의 뭐 형식이나 이런 건 잠시 뒤에 또 다시 예.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2대2 구도가 됐잖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다행이다. 아니면 별로 안 좋다. 어떤 쪽일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걸 양가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일정 정도 선을 긋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좋은 시그널로 읽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3대1이었으면 조금 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그쪽은 나누어서 가지고 실제로 탄핵 찬성한 본인이 그 표를 다 가진다고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자기 표를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IT라든지 세대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손해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4강에서 2강으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표를 나눠 가졌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나눠 가진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50% 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이 딱 그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었으면 그런 정도의 정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완전히 말하자면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널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강 중간을 건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50%를 넘을 수 있기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건넜을까? 강 중간에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데 TK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여론조사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TK 국민의힘 텃밭이죠. 이곳에서도 50%가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부울경으로 가면 더 높아집니다. 62%가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이 아닌 안철수를 택한 표심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결선 투표자를 뽑는 이 표심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 미래를 보고 찍을 확률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한 것은 100% 국민 여론 조사였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2차 경선, 3차 경선은 당원 50%, 이제 국민 여론 50%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선택의 이 방향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후보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탄핵을 예전에 과거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보다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그 지금 탄핵 찬성했던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또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과거에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뭐 입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그런 것도 중요한 건 그런 아닐 것이다.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당을 이제 수습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과의 뭐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그 4강 경선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많은 그런 유권자들이 또 눈여겨보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이라 그런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4강에 올라가는 후보들 이름은 발표가 됐는데 순위는 발표가 안 됐죠. 그런데 각 캠프마다 이번에 우리가 1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당연히 1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내지는 득표율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탄핵 선고 이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중에서 한덕수 총리가 빠진 여론조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고 합했었거든요. 지지자들이 막상 이번에 당내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도 나경원 후보가 좀 선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를 확신하는 이유는 현재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구시장을 끝나고 나온 이후에 언론의 흐름을 보면 반 이재명의 대표 주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 등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명 결선까지 간다고 하셨지만 그게 4명으로 좁혀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항마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이제 주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홍준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결선까지 안 간다. 이 선거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안철수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른바 중도 무당층의 이 사자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제고됐다. 올라갔다. 1차 토론회가 굉장히 실망스러워갖고 뭐 그 토론회 하면 또 보겠나 싶었는데 이제 흥행성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더 이제 이쪽에 시선을 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요.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신상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풍 내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결집세로 혹시 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치명적 자충수를 준 거죠. 네, 캠프마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는데 성적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전주혜 전 의원님께서는 보셨죠? 말씀을 네, 저는 못하시겠지만. 봤습니다. 예, 다 1등이라 그러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근데 저희도 공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공표를 못하면 다 정신 승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 1등이라고 그렇게 자신해야 또 결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다 그 후보들의 캠프에 뭐 이런 상황이 뭐 저는 또 이해가 되는 바가 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 쪽에 계시니까 경선의 흥행도 좀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 올라간 게 경선 흥행 면에서는 좀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절묘하게 뭐 과거이긴 합니다만 뭐 찬탄했던 분 2분, 또 반탄 2명, 뭐 그렇게 또 균형점이 맞춰졌고 또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명도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도 그래도 경선의 흥행 면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 이어지는 뭐 양자 토론 등의 그런 2차 경선이 더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좀 상황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상범 의원은 홍준표 후보 총괄상황본부장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홍준표 후보가 논리적이지는 않은데 흐름은 좋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참 홍준표 후보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 창피한 노릇이고 예를 들면 지나간 방송입니다마는 제가 강적들에서 CBDC를 왜 모르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쭈삣쭈삣 해야 되는데 그건 부총리가 해야 될 것이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것이 그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게 돼요. 이상하게.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트럼프가 저렇게 디지털 경제를 하면서 CBDC 중국도 그렇고 다 하는데 왜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라고 치받을 수 있는데 홍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납득이 돼요. 이제 그게 묘한 매력이기도 하고. 김영주 교수님은 납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독특한 그 옆에 있는 진중권 교수도 납득이 된다 그랬어요. 매력적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 소위 안철수 후보는 아니더라도 저 세 후보가 누가 이겼든 간에 거의 비슷비슷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주혜 전 의원께서는 성적표를 알고 계시지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김영주 교수님께 추측을 해보자면 1등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1등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 3, 4등 안철수 후보는 약간 뒤처지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워낙 앞서 있었던 데다가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 그게 빠지고 있고요. 더 밑에 있었던 3, 4등권에 있었던 그 홍 후보께서 지금 그 흐름에서 치고 올라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팬덤을 몰고 다니고 어저께인가요? 죽도를 갔다 왔는데 포항에 거기는 팬덤 자기 지지자들이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환호했다. 일반인들이 완전히 이제 포항 시민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돼 있고 또 후원금도 불과 뭐 10시간 만에 30억이 다 찼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약간 빠지고 홍 후보, 안 후보가 올라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흥행이 될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1등이다. 지금 뭐 기세 잡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선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오늘 언론 뭐 보도에 따르면 이제 1, 2, 3등 그러니까 3명은 굉장히 뭐 초접던 상태였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뭐 당심이 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결선을 그냥 그 돌아오는 29일에 뭐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현재는 좀 그런 가능성 굉장히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9일에 두 명이 추려지고 이제 그 두 분이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좀 선출하는 그런 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말에 하는 거죠, 토론회? 그러니까 토론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오늘 시작합니까? 미디어 데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이틀간 양자 토론, 그러니까 그 맞수 토론이라고 해서 두 명씩 하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또 그 네 명이 같이 하고요. 사자 토론 그래서 이제 3일에서 연속해서 좀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선 뭐 토론회는 국민의힘의 젊은 대학생 그 청년단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좀 통통 튀는 뭐 그러한 좀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내일부터의 토론회는 또 방송사에서 주관해서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거리는 굉장히 많지 않느냐 싶고 이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그 후보 이제 캠프에서도 지금 다가오는 그 토론회 준비로 굉장히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상대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는 오늘 이제 2시 반부터 이제 진행되는 미디어 데이에서 결정을 합니다. 뭐 그래서 좀 우선권을 주고 이제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이제 주는 뭐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묘미를 좀 가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또 선택을 받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뭐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서 누군가 지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죠.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명씩을 지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게 또 지목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한테도 지목을 못 받는 뭐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이 없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묘미를 그 자체도 맞수를 좀 정하는 이 과정 자체도 묘미를 좀 가하는 뭐 이러한 좀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누가 맞상대로 제일 많이 지목될 것 같으세요? 뭐 비슷하게 저는 뭐 나오시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일단 뭐 토론 상대를 후보가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이건 제 예상이지만 아무래도 뭐 한동훈 후보 지목하는 후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그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혹은 배신자론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고 또 혹은 이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와 같은 1, 2위권에 될 수 있는 후보하고 맞짱 토론을 해야지 더 포커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도 뭐 수준이 높았니 낮았니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거친 토론을 하는 덕분에 두 분 다 이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후보들이 뭔가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방송을 거의 두 분이 설전을 통해서 다 커버했다. 전략적으로는 사실 그게 노이즈 마케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맹점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3차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선택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각자가 안배를 할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특정 후보가 여러 번 불리는 것은 또 경쟁 후보들이 원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제 순서대로 내가 맞수 토론을 맞짱을 누구랑 뜨고 싶다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플랜 A, 플랜 B를 아마 지금 각 후보 캠프에서는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후보가 1, 2번에서 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3번 후보는 또 그 후보를 하게 되면 그 후보만 띄워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플랜 B로 가서 뭐 다른 후보를 지정한달지 상당히
상당히 저는 지금부터 수싸움이 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누구 후보랑 하겠다라는 거는 기호순으로 이제 순서가 자기에 대한 건가요? 소개를 60초에 가장 근접하게 한 분들부터 저희가 그렇습니까? 결정을 했어요. 예. 1차 미디어 데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구하고 비슷하네요. 이미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잘 지킨 사람부터 네, 60초에 근접한 후보부터 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목하는 분이 뭐 가장 선택권이 좀 많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미디어대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시간이 좀 많이 넘쳤던 많죠. 것 같은데 제일 예. 시간이 많이 넘친 후보가 한동훈 예. 후보가 됐다 그렇게. 예. 한동훈 후보가 지목을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다 구조가 되지 않을까 보면 싶네요. 이제 그 첫 번째 뭐 그 하신 뭐 후보께서는 후보가 어떤 가장 큰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것을 짝짓기라고 할 수는 없고 맞수 상대를 정하는 그래서 오늘 눈치 싸움이 2시 것 반부터 같은데요. 진행 예. 중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오늘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1차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선 본선 합쳐서 2달밖에 없어요. 봉합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선 토론에도 내가 몰아붙이질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에게 뭐 키높이 구도 왜시냐 등의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예. 한동훈 그 후보는 저한테는 한참 후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거 오해할 필요 뭐 있어요. 예. 경선할 때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막 쏟아내는데 네. 나는 반응 안 하죠. 예. 내가 어른이니까. 예. 네, 어차피 본선에 가면 하나로 뭉쳐야 하니까 저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잡돌이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인은 뭐 이미 자기가 예. 이제 뭐 그 4명 중에 과반을 득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뭐 개별적인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예. 포용해야 되고 안아가야 예. 될 대상이다. 이미 나는 결선 간다. 예, 본선을 준비하고 있지. 예. 이것은 내가 염두에 두는 사안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이미 나는 이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째짜게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벽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토론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홍 후보가 굉장히 순발력도 또 뛰어나시고 예. 그리고 또 촌철살인의 그런 강점이 굉장히 있으시죠. 그런 면에서 결선을 가기 위해서는 당심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이번에 또 뭐 당심에 있어서 또 누가 유력한지는 뭐 서로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이러한 면에서 좀 또 앞으로 이제 있을 뭐 2차 경선에서 뭐 그런 번에 주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 또 권한대행의 그 출마론이 지금 계속 지금 뭐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로서는 소위 말하는 빅텐트에 좀 어느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동의할까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다. 김문수 인기가 빠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기대한 시각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에게 호재다. 이렇게 그래서 보는 시각이 이제 있더라고요. 또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렇게 좋거나 싫거나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출마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흔쾌히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에 또 그런 빅텐트에 동참할 수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이번 뭐 2차 경선에서의 뭐 질문이나 아니면 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원들이나 또 전화 조사에 응하는 그런 국민들이 또 전략적 선택을 할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선의 큰 그림을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할 네.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홍준표 대 한동훈 이 구도가 오늘 짜여질지도 하나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1차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계엄으로 공격하니까 외모 관련 질문으로 또 받아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깊이 있고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그 속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게 쟁론이 되면서 그 두 분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지면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줄였다는 전략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 어쨌든 언론은 제일 많이 나왔다. 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지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출도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의 재미를 봤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변수일 뿐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나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러나 홍준표 후보한테 장점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하고 가장 딜을 잘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9%에서 20% 가까이 득표할 수 있는 상수예요.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한덕수 아니라 한덕수 할아버지라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원천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있는데 이준석 후보 10%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유연성과 장점들이 더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현 의원님, 그러면 오늘 방식이 캠프 간의 사전 조율해서 맞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무대 후보가 직접 나와서 누구 후보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다는 이제 그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서 좀 치열한 수싸움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죽음의 조였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1차 경선이 이제 A조, B조였는데 B조가 죽음의 조였죠. 죽음의 조.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또 나경원 또 후보가 있으셨는데 상대적으로는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이 두 분의 이러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에 약간 좀 밀린 그런 손해를 좀 봤다고 좀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누구랑 이제 해서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본인의 지금 다가오는 또 바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여론조사나 또 당호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치열한 좀 수싸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일단은 결선 투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당신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도입돼 있잖아요. 이번 처음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너무 상처를 주고 갈등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저는 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번 더 열심히 해서 이 4명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가 당대표 될 때 64%였는데 50은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후보가 그와 같은 자신감을 표명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다소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만 또 다른 지지자들이 고민하는 지지자들을 흡입해 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오세훈 후보나 또 이번에 떨어지신 어떤 나경원 후보나 이런 후보들을 지지해 왔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4명 중에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를 생각할 텐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후보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즉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먼 사람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동훈 후보의 장점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가장 역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정치 후원금을 그렇게 거뒀다. 평균 뭐 8만 원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저와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당대표 때 64%면 네.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또 현실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많은 또 후보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게 결선 가서 1대1로 싸웠다가 누군가 지면은 당이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4강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오는 게 당에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 지금 4년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선출도 4분이 이제 최종까지 갔습니다만 뭐 과반을 넘긴 그런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야 되느냐. 지금 결선에 가는 분들이나 이번에 또 4강에 또 오르는 그런 후보들이 다 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러한 다짐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는 시간이 많았죠. 이 그렇죠. 후보 선출과 실제 선거일까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경선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그 그림을 국민의힘에서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월 3일에 이제 대선 후보가 뭐 선출된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불과 이제 뭐 얼마 바로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점에서도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각 후보들의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가장 몸값이 뛸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텐트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자기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한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컨대 10%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누구를 보수 진영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를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되지 못하더라도 아직 기선을 제압한다. 차기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뭐 15%가 되면 모든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주 가능성도 있다. 허은하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하고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제일 듣기 싫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한 상황, 개혁신당 4분까지 커진 이런 상황인데 이 보수 진영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개혁신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현재는 이제 관망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는 이런 뭐 빅텐트론이랄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뭔가 그 개혁신당과의 뭐 단일화의 노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또 허은하 지금 전 당대표도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겁니까?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지 않은 길을 좀 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전 대표까지 출마를 하면서 이 빅텐트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동연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실 적에 70%대로 경선에서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90% 이렇게
그 몰표가 나오는 이런 현상은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으로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는 데에 그 결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추세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J도 70%대였는데 80-90% 득표율 이런 독주는 민주당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또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만약에 한 60% 정도 되었으면 김부관, 김두관, 김부겸 이런 분들이 선수로 뛰지 않았을까. 그러면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까지 그렇게 들어왔으면 사실은 조금 더 어차피 뭐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볼만한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뭐 40% 정도 가까이 토탈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경선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지 않을 그런 방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한계를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으면 김두관도 없고 김부겸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비명계들이 아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선거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의미에서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 좋지 않고 만에 하나 실제로 보면 뭐 대법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도 같이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선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선에 시너지를 더 내는 방안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실용주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보수 농객과도 또 비공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대선 전이니까 이제 그 중도나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야기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바로 당선이 되면 바로 취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그 후보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캐비넷 누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분의 말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그 뭐 조기 내각 발표를 할지 사실 그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지금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실 다음 또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그렇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동안의 그 대선 기간 중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그냥 나머지 두 분이 너무 현격한 차이로 지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 누굴까 사실 포스트 이재명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그 민주당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선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끝으로 짤막하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일단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지키겠다. 그래서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 26일까지는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빠른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정치권의 파장이 크죠. 그리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마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서는 뭐 이것이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해진 상황에서 좀 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나중에 나올 그런 파장을 생각하더라도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전원합의식 회부를 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만큼 가능하면 대선 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지고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뭐 그런데 오히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8달 연속, 혼인도 11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관련 통계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3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증가율은 11.6%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는데요. 2월에는 그보다는 낮습니다. 그래도 2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매달 합계 출산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1월 0.88명에 이어서 2월 0.82명을 기록하면서 2달 연속 0.8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흐름 역시 좋기 때문입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9,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늘었습니다. 2월 기준 8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고 11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출산과 혼인이 는 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큽니다. 연간 70만 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이 30대 초반이 된 겁니다. 통계청은 또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고 인식 변화, 정책적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난 2월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1만 명 이상이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5년 넘게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해고를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스터 투레이트, 중대 실패자라고 조롱을 하더니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 트럼프의 이딴 발언에 미국 증시는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파월 때리기로 월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이 트럼프가 한 달 물러서자 일제히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의 일입니다. 이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의 관세 부과로 이 상황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 땐 언제고 관세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대중 협상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트럼프의 발언은 종잡기 어려워도 이면에 있는 목적만큼은 일관성을 가진다며 이것을 일종의 전략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목적은 이제 약달러 만들고 뭐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이게 사실 연준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으니까요. 말을 이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니니까 정책적 수단 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관심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예정돼 있는 2+2 한미 관세 협의에 쏠립니다. 매번 달라지는 트럼프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이면의 목적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으로 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어떤 성적표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고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천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이 원칙이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데만 2-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는 만큼 보안 점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지역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김 여사 측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마 투약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이 의원의 며느리인 A씨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고 한 동승자와 마약을 팔려고 한 판매자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공사장의 발파 기록이 서류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는 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수인데 경찰이 공사 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입니다. 작업일보엔 발파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발파 일지엔 발파 작업만 따로 빼 일시와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YTN 취재진이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작업일보를 살펴봤습니다. 폭발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날짜의 발파 일지는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발파 횟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자 작업일보엔 3번으로 기록됐지만 발파 일지엔 2번뿐입니다. 지하공사 구간에 폭약을 터뜨려 폭파하는 발파는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일지마다 기록이 모두 다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약과 내관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요.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충격을 측정하는 계측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작업 일지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발파가 진행됐다고 돼 있지만 경찰에 제출된 계측 보고서엔 8일치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밀 시공이 되겠느냐. 경찰 전담 수사팀은 모두 같아야 하는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 계측 보고서의 기록이 제각각인 점에 주목하고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현장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라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 8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지하 안전관리 실태와 집안 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집안 침하 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관리 계획을 공유합니다. 이 불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불량 장화가 소방관에게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나오는 표시를 불량 장화에 바꿔 달아 납품했다는 제조업체 전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소방관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불을 끄는 동안 안전장비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몸을 사리지 않는 건데 장비업체 관계자 백성옥 씨는 그동안 이런 소방관들을 속여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방에 납품한 방화 장화가 불에 견디는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불량난 게 점점 없어져서 그거 납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냐 얘기를 물어보니 너가 납품하고 있는 게 그 태가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그 가리는 합격 판정을 받은 장화에서 QR코드를 떼어내 불합격 장화에 부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제품 일부가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검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확인됐습니다. 불합격 사유가 부정불합격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 지령에서 방음 성능이 안 나오잖아. 방음 성능이. 이 업체가 만든 방화 장화는 조달청을 거쳐 전국 소방서에 공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불량품이 몇 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량 QR코드를 떼고 합격 인증서를 받은 QR코드를 봉제선에다 다시 한 다음에 납품하면 아무도 몰라요. KFI도 속이고 소방청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소방관들을 속인 다음에 납품한 저희 잘못인 거죠. 백 씨 진술에 대해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나간 백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지만 이미 관련 기관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신문고로 같은 내용 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최근 부산지검으로 보냈고 지난 2023년 수사를 검토하다가 사건을 종결한 경찰도 다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방염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장화를 소방당국에 납품했다는 제조사 직원의 고백이 YTN 단독 보도로 공개되면서 소방청이 해당 제품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조사의 방화 신발 구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아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인가요? 네,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아동의 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이 가해 남성 지금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마트에서 지금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이제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던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피해자들과 이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원인 불명, 그러니까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어떤 자기행위, 예.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전에 이미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범행 도구를 찾아서 가서 그것을 또 꺼내 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 도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꺼내는 그 과정, 이 일련의 행위가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떤 계획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범행 직후의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워 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담배를 피면서 오히려 좀 태연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죄의식 같은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예.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범행 직후 모습이죠. 이제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직전에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행범인데 현장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담배를 피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적절하지 않죠. 예. 하지만 이제 경찰 측의 이 대응 과정을 보자면 예. 일단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직후입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한다거나 좀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라던가 아니면 더 큰 어떤 혼란을 좀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찰도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좀 차분하게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추측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용의자 담배 하나만 더 피우고 갈게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흡연 이후에 제압을 당하고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 경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예.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트 흉기 난동범 지금 경찰 조사에서 뭐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이어지면 다음 조사는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진술을 알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겠지만 네. 지금 영상 같은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CCTV 자료라던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마트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목격자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예. 이 주변 목격자들의 그 공포심이라던가 그 당혹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적어도 관련된 CCTV라던가 언제 이 병원 밖을 빠져나온 것인지 사전에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목격자들의 증언,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정신 감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범행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감경 사유가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렇게 뭐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어디서 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네, 정형외과에 예.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이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환자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냐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예. 보입니다. 물론 지금 어떤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감금이 되었던 상태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입원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예. 과연 이렇게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환자복을 입고 흉기까지 소지하고 돌아다닐 때까지 어떤 관리상의 허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과는 있나요? 전과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살인과 관련된 예. 그런 전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다른 범행으로서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관련 사건들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범행 동기라던가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 전과 내역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전과가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어떻게 보면 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매우 높죠. 사실 구속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든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범행 방식의 어떤 잔혹성이라던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속 이후에 어떤 취획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뭐 주치 감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일부 뭐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것이 바로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죄를 경감시켜줄 만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을 보러 갔던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봉천동 방화 사건도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화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가 추후에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정황은 뭐 분노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방화 용의자가 이 방화 과정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겠지만 화재의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 그리고 발화 도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사인 부분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이 방화 장소가 이 지난해 11월까지 이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4층 두 가구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방화 용의자는 그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이사를 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실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웃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빚어왔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집과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몸싸움도 벌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윗집을 몰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뭐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인 모르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정례들이 있어서 이웃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윗집에서 이전부터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방해 용의자로부터 좀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불러온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 방화 용의자가 정확한 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노의 표출로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무래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이 용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질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그래도 이제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문제 같은 것 때문에라도 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 방화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을 보면은 아파트 불 지르기 전에 빌라, 자신이 살던 주변 빌라에서 이제 불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해당 아파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빌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방화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도 그 해당 빌라 인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든 그 방화 도구를 가지고서 인근 빌라들에도 실제로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4군데 정도에서 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 방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실험해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쇄적으로 여러 지역에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 방화를 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방화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그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 같은 걸 싣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고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좀 밝힐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구체적인 범행 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실제로 이 방화 도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 방화 도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은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아파트에도 손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화재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이 또 이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아파트 지금 몇 개 층까지 연기가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사고가 아니고 방화범이 있는 건데 그럼 피해 보상이라든지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추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화재 피해가 발생을 하면요. 그을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일단 이 화재가 난 지역 외에도 다른 아파트까지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제 가구들이 다 그을르고 냄새가 배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화재 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배상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그 구상권이 상속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자들은 일단 이 보험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됩니다. 교황청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10시에,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조반니 바티스타레 추기경 단장 주재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에 안치된 교황의 관은 23일 오전 9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될 예정이고 이후에 일반 대중도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오른 유 추기경은 앞으로 열릴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에 참여하는데 교황으로 선출될 자격도 갖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12명의 유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유 추기경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포콜라레 운동의 일원이라면서 4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돼 프란치스코 교황 곁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았고 2022년엔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인 장관이 부임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교황청이 세계 교회가 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무산됐지만 교황의 방북을 위해서도 꾸준히 애써왔습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이걸 초청장으로 받아주십시오. 나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어요. 1951년생으로 현재 만 73살인 유 추기경은 다가오는 콘클라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선거권도 갖습니다. 신문은 유 추기경과 함께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보수 성향의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그리고 빈곤과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내온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랑 안봉고 배상귀 추기경 등을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코리엘의 델라스에라는 교황청 내부에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어 전 세계 가톨릭계에서도 주목하는 언론입니다. 이런 매체가 유추기경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교황청 내부의 기류나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 장례식이 열리는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30시간 부활절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다시 민간인 지역에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푸틴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물러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던 과거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готовности обсуждать этот вопрос с учетом анализа опыта пасхального перемирия, которое имело место.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파리에 이어 이번 주 런던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을 모아 휴전안을 논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특사도 모스크바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We feel, again, we're hopefully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 special envoy, Steve Witkoff, will be heading to Russia again later this week to continue talks with Vladimir Putin.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감해졌습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는 미국 휴전안은 수용할 수 없고 휴전이 성사되기 전에 러시아와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티칸에서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푸틴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데 이어 양자 대화 카드를 꺼낸 건 평화를 거부하는 건 젤렌스키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술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비바람이 불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날도 무척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4도까지 올라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4도까지 더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대기질은 전국적으로 깨끗한데요. 다만 남부와 제주도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4도에 머무는 등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